처음엔 집에서 내조만 잘하면 된다던 남자였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이랑 아이만 잘 챙기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보호받는 줄 알았고, 인정받는 줄 알았고, 누군가의 아내로서 평생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남자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제가 오랜 경력 단절 끝에 겨우 월급 180만 원짜리 회계보조 일을 시작한 첫 달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 박민재를 해운대의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돈을 벌었다는 게 뿌듯했고, 남편이 고생했어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갈 때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도 돈 벌잖아. 다음 달부터 생활비 반반하자. 집값, 식비, 서준이, 유치원비, 전기세, 관리비까지 공평하게 반반.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내면 되겠네. 요즘 부부는 다 그렇게 살아.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민재는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부산의 대형 물류회사 전략팀장이었고, 저는 이제 겨우 월 180만 원을 받는 회계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150만 원을 내라고요? 그럼 제 손에 남는 돈은 교통비와 점심값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몇 배를 더 버는데 어떻게 똑같이 내자는 거야? 비율대로도 아니고 정말 반반? 그러자 민재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으며 웃었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나만큼 벌면 되잖아. 그동안 내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린 건 생각 안 해? 이제 너도 밥값은 해야지. 공평한 게 요즘 트렌드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아이 밤새 돌보고 남편 셔츠 다리고 시댁 생신 챙기고 집안일을 해낸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저를 아내로 본 게 아니라 돈 안 받고 일하는 가정부로 봤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울다가 분노하다가 다시 울다가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공평을 원한다면 내가 아주 정확하게 공평이 뭔지 보여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내 장짜리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반성문이라도 썼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계약서야. 당신 말대로 생활비 반반, 유치원비 반반, 관리비 반반. 대신 조건이 있어. 돈만 반반이면 불공평하잖아. 집안일도 반반, 육아도 반반, 양가 부모님 문제도 반반. 밥은 각자, 빨래도 각자, 설거지도 각자. 서준이 등하원도 요일별로 나누고 주말 육아도 반씩. 당신이 말한 공평, 나도 동의해. 민재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집안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즘 세탁기, 청소기 다 있는데 좋아, 사인해 줄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제가 지쳐서 다시 밥 차리고 빨래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탁 위에는 제 밥과 서준이 밥만 올라갔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내 밥은? 하고 묻자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밥솥에 밥 있어.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오늘은 각자 식사하는 날이잖아. 계약서에 당신이 직접 사인했어.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옷과 아이 옷만 세탁기에 넣고 민재의 땀 냄새 밴 셔츠와 양말은 그대로 빨래통에 남겨두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의 그릇이 쌓여도 손대지 않았고 아이 유치원 준비물이 그의 담당인 날엔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허둥대고 몇 번을 지각하고 몇 번을 짜증내더니 민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낯익은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과일 깎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못마땅한 한숨이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 오해란 여사가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니 집골이 이게 뭐야?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밖으로만 놔둔다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민재는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랑 좀 다투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시기로 했어. 걱정 마. 엄마 생활비는 내가 낼게. 계약 위반 아니잖아.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 남자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엄마 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비빔밥집을 운영하던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일이 터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부산 좀 올라와야겠어.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전화를 끊자 민재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우리 엄마도 오시기로 했어. 양가 부모님도 공평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 원칙이잖아. 다음 날 오후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온 엄마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직접 담근 김치통을 들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돈,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마는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고 웃으셨습니다. 내 딸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합니까? 사돈도 와 계신다길래 저도 딸 얼굴 보고 좀 쉬다 가려고 왔지요. 왜요? 사돈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그날부터 우리 해운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안방은 저와 서준이 그리고 엄마가 썼고 시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민재는 서재 구석에 접이식 매트를 깔고 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구수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볶은 김치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딱 3그릇뿐이었습니다. 제 것, 엄마 것, 서준이 것. 민재가 황당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 밥은, 엄마 밥은? 저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잊었어? 식사는 각자 해결하기로 했잖아. 식빵이랑 잼은 냉장고에 있어.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한 끼도 안 차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그 순간 엄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는 사돈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연봉 1억 넘게 버는 놈이 월급 180 받는 마누라한테 생활비 150을 내라 합니까? 제 딸이 지금 약속 지키는 거잖아요. 사돈 아들이 만든 공평한 세상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민재는 식빵을 뜯으며 눈치만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돈 문제나 시어머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있다, 고객 미팅이 있다,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며 밤늦게 귀가했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고 화면은 항상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밤 엄마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촉이 이상하다. 저놈 눈빛이 밖으로 도는 눈빛이야. 휴대폰 저렇게 숨기는 남자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외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새벽, 술에 취해 서재 바닥에 쓰러져 잠든 민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윤DK 영업팀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 오늘 해장 꼭 해. 보고 싶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엄마가 화면을 보고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울지 마라. 지금 울면 저놈이 이긴다. 증거부터 잡아. 저는 그날 바로 부산 서면에 있는 사설조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깼습니다. 그 돈을 남편의 외도 조사에 쓴다는 사실이 비참했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조사실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자료 확보 완료. 메일을 여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제가 알던 무뚝뚝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 윤다경의 허리를 감싸고 광안리 거리를 걷고 있었고 부티크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420만 원짜리 명품 가방, 260만 원짜리 목걸이, 하룻밤 78만 원짜리 호텔 예약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날짜였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생활비 반반을 요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그는 다경에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족을 위해 아끼자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진 겁니다. 그 돈으로 젊은 여자에게 가방을 사주고 호텔을 예약하고 스스로를 다시 젊은 남자처럼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 파일은 녹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듯한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다경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와이프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나 기다리다 늙겠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알아서 정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 생활비도 끊고 반반 내라 하고 엄마도 집에 들여보냈잖아. 독한 여자라 아직 버티는데 곧 지쳐서 나갈 거야. 다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 사랑해서 못 버리는 거 아니지? 민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그냥 살림 잘하고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산 거지. 이제 같이 다니면 창피해. 너랑 있으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낡은 가구 보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 사랑, 제 헌신, 제 5년, 제 청춘이 그 남자에게는 낡은 가구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계약서랑 두 어머니 문제 다시 얘기하자. 그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드디어 말이 통하네. 아마 제가 항복한다고 생각했겠죠. 저녁 8시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재와 시어머니, 저와 엄마. 민재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계약서 찍고 예전처럼 살자. 내가 생활비 낼게. 대신 장모님은 전주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약서 끝내자. 대신 끝내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그리고 휴대폰을 TV에 연결했습니다. 65인치 화면 가득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윤다경의 허리를 감싸고 나오는 민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실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엄마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서 있어. 오늘은 네 엄마도 봐야지. 네가 말한 공평이 어떤 얼굴인지 사진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광안리 거리, 카페, 호텔, 명품 매장, 카드 내역,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 민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활비도 끊고 반반 내라 하고 엄마도 집에 들여보냈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녀는 또다시 아들을 감쌌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남편 뒷조사까지 해. 여자가 그렇게 독해서 어디 쓰니?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도 밖에서 젊은 남자 만나고 가족 돈으로 선물하고 호텔 가도 되겠네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그냥 사회생활이고 실수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유책 배우자고 윤다경도 상간소송 들어갈 겁니다. 서준이는 제가 키웁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까지 전부 법대로 받을 겁니다. 민재가 제 발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은 싸두었습니다. 그 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가 현관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최은서를 만나 증거를 제출했고 남편 명의의 해운대 아파트와 예금, 주식 일부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서준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나 제가 흔들리지 않자 그는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정실에서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돈에 미쳤지? 내가 번 돈을 왜 네가 가져가? 집안일 좀 했다고 유세 떨지 마. 하지만 법정에서 그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사진, 카드 내역, 호텔 예약,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하나씩 공개되자 판사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결국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양육권을 받았고 민재는 위자료 7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며 재산의 45%가 제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윤다경도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건 돈이 줄어든 민재를 보자 윤다경이 바로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새 출발이냐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더군요. 회사에서도 민재의 소문은 퍼졌고 그는 전략팀장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저를 내려다보던 남자가 이제는 동료들 사이에서 반반 팀장이라는 조롱을 받게 된 겁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혼녀, 아이 딸린 엄마, 경력 단절, 겨우 회계 보조 경력뿐인 여자.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네 친정이 그냥 밥집 하나 하는 줄 알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비빔밥집을 했고 아빠는 오래된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건물 우리 거다. 옆에 주차장도 엄마 명이고 뒤쪽 상가 2칸도 세줬다. 네가 돈 귀한 줄 알고 크라고 말 안 했고 무엇보다 민재 그놈이 돈 냄새 맡고 덤빌까봐 숨긴 거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민재가 그렇게 무시하던 전주 밥집이 사실은 탄탄한 자산을 가진
오래된 맛집이었다니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네가 맡아봐. 엄마는 손맛이 있고 너는 머리가 있잖아. 네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그렇게 저는 엄마의 비빔밥집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장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콩나물과 고사리를 고르고 주방에서 손이 불도록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에게 물을 나르고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갈려나가는 노동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세우는 노동이었으니까요. 저는 회계 보조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장부를 정리했고 원가를 계산했고 낭비되는 재료를 줄였습니다. 오래된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가게 내부를 정돈하고 SNS에 엄마의 손맛과 전주 비빔밥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혼 후 엄마의 가게에서 다시 일어선 딸이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공감했고 엄마의 비법 고추장 양념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 밀키트와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말순상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처음엔 하루 몇십 개였던 주문이 몇백 개, 몇천 개로 늘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가게 앞에 산처럼 쌓였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2025년 어느 달 회계 프로그램에 찍힌 순매출을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월 매출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민재가 그렇게 자랑하던 연봉을 저는 한 달 매출로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패한 결혼을 딛고 전통 음식을 전국 브랜드로 만든 여성 CEO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엄마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가라. 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 방송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때 저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건 제가 제 인생으로 돌아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방송 봤어. 정말 멋있더라. 내가 다 미안해. 우리 서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민재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는 저를 버렸고 제가 일어서자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서준이 이름을 내 비참함을 가리는데 쓰지 마.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카드빚에 쫓기며 부산의 작은 고시텔에서 지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가 아빠를 원한다고 거짓말을 적어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서준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양육비를 끊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순상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지역 카페와 엄마들 커뮤니티에 악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빔밥 밀키트, 위생 엉망이라네요. 사장이 TV 나가느라 정신 팔려서 재료 관리 안 한대요. 이혼하고 돈에 미쳐서 애도 방치한다더라. 주문 취소가 쏟아졌고 대리점주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들은 불안해했고 기자들까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해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더 빨리 믿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서준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세요.
아이가 많이 울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민재가 서준이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고 아이는 울면서 엄마한테 갈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손 놔,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 민재는 눈이 충혈된 채 웃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다 망쳤잖아. 너만 잘 살면 끝이야. 나도 너 무너지는 거 봐야겠어. 아이도, 가게도, 내 이름도 전부 흔들어 줄 거야.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준이를 겨우 재웠습니다. 그런데 가게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위생 문제로 구청조사가 들어왔고 일부 거래처가 납품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도 지켜야 하고 가게도 지켜야 하고 직원들도 지켜야 하는데 제 몸이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마지막으로 본 건 방문 앞에서 울고 있는 서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알코올 냄새, 링거, 하얀 천장. 제 옆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서준이는? 엄마는 사과를 깎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애는 네 아빠가 보고 있고 가게는 엄마가 다 뒤집어 놨다. 너는 누워서 이것부터 봐. 엄마가 내민 봉투 안에는 USB와 사진,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쓰러진 사이 가게 CCTV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째 직원이 식재료 보관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몰래 섞어 넣고 있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경쟁업체 사장 백상철에게 돈을 받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직원을 불러 CCTV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갈래? 사실대로 말할래?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악성글의 출처였습니다. 변호사 최은서가 IP를 추적한 결과 그 글들은 부산의 한 PC방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왔고 그 PC방은 민재가 지내던 고시텔 근처였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글을 쓰고 스스로 댓글을 달고 스스로 소문을 키웠습니다. 저는 퇴원하자마자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재와 백상철 그리고 매수된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CCTV 영상, 직원의 자백, 송금 내역, IP 기록, 유치원 앞 CCTV, 선생님들의 진술까지. 조사실에서 민재는 처음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이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화가 나서 글 몇 개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하지만 증거가 하나씩 나오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나는 다 잃었는데 쟤는 TV에 나오고 돈 벌고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이 데려오면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며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면 진짜 끝이야. 서준이 아빠 전과자로 만들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서준이 아빠가 아니야. 아이를 돈벌이 도구로 쓰는 순간 당신은 그냥 범죄자였어. 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재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위협을 준 점까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상철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매수된 직원도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울며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사실을 공개했고 모든 위생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말순상회는 앞으로 조리 과정 일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기 위생 점검 결과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었지만 저희는 더 깨끗하고 단단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반응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응원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라면 믿고 먹겠습니다. 주문은 다시 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위기가 브랜드의 신뢰가 된 겁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저는 다시 부산에 집을 샀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아내로 들어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제 이름의 집이었습니다. 말순상회는 전국 대형마트와 홈쇼핑에 진출했고 가맹점도 늘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국을 여행 다니셨고 서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TV에서 봤어. 우리 집도 말순상회 밀키트 먹으라고 하면 서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지킨 아이가, 내가 선택한 길이 결국 나를 증명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제 삶에도 조심스러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파트너 강도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표님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사랑이 두렵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일 정도는 허락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서준이와 함께 신세계 센텀시티에 갔습니다. 제 차를 발레 파킹 구역에 세우자 한 직원이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낡은 유니폼, 햇볕에 그을린 얼굴, 초라하게 숙인 어깨.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잠시 숨이 멈췄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를 차고 비싼 정장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제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제가 타고 온 차를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뒷좌석에서 서준이가 내렸습니다. 어느새 키가 훌쩍 큰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가자. 민재는 서준이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빼앗으려 했던 아이, 울면서 엄마에게 가겠다고 했던 아이, 이제는 밝고 당당하게 자란 아이를 보며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에 지나친 낯선 사람을 다시 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키를 그의 손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주차해 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알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인생을 잠깐 지나간 사람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시와 계산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항상 사랑은 아닙니다. 희생이 항상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노동과 마음을 착취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저는 한때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두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버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돌아오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